혹시 말 한마디 못하고 20년을 혼자 짊어진 적 있으신가요? 혹시 말 한마디 못하고 20년을 혼자 짊어진 적 있으신가요? 찾아가지도 못했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감히 꺼내지 못했답니다. 대신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같은 이름으로 묵묵히 돈을 보냈지요. 돈을 받는 사람은 평생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새벽 4시면 터미널로 나가 무릎이 꺾이면서도 짐을 안고 계단을 올랐지요. 왜 그렇게까지 몸을 갈아 넣으며 험한 삶을 버텨야 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오늘 20년 동안 침묵해야만 했던 그 가슴 아픈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삶을 되돌아보는 채널 선택과 판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복내 할머니를 따뜻하게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가슴 먹먹한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도심 외곽 택배 터미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크고 작은 박스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습니다. 고무 장갑 낀 손들이 분주하게 박스를 잡고 쌓고 밀어냈지요. 기계 소리와 사람 목소리가 뒤섞인 그 소란 속에서 63세의 복내가 자신의 구역 앞에 서 있었어요. 허리를 반드시 세운 채 물량표를 들여다보는 복내의 손마디는 굳어 있었습니다. 작업화 밑창은 다를 대로 달아 있었어요. 방수 앞치마 끝자락에는 어제 배송에서 묻은 먼지가 아직 남아있더군요. 복내의 트럭은 터미널에서 가장 낡은 축에 속했는데 11년째 함께 달려온 트럭이었습니다. 문짝이 삐걱거리고 에어컨은 오래전에 고장났지만 복내는 그 트럭을 한 번도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터미널 소장 박 씨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박 씨는 언제나 클립보드를 한 손에 끼고 다녔거든요. 복내의 구역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더니 클립보드에 뭔가를 적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복내가 물량표를 다시 들여다보니 어제 숫자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스가 12개나 늘어나 있었거든요. 복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장갑을 고쳐 끼웠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터미널 구석에 서 있던 24세 재민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3달이 채 안 된 신입이었지요. 재민은 복내가 늘어난 물량을 확인하고도 아무 말 없이 장갑을 끼는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상한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재민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어요. 복내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이면 시작됐습니다. 터미널에서 트럭에 박스를 싣고 도심으로 나가 아파트 단지와 빌라 골목을 돌았지요. 이내 다시 터미널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단순하지 않았어요. 복내의 구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빌라가 7단지나 포함돼 있었거든요. 무릎이 성한 젊은 기사들도 꺼리는 구역이었지만 복내는 11년 동안 한 번도 그 구역을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복내가 20kg짜리 박스를 양팔로 안고 빌라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3층 개참에 이르렀을 때 복내의 무릎이 한번 꺾이더군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목선을 타고 땀이 흘러내렸지요. 계단 난간에 차가운 쇠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 복내는
박스를 다시 들어 올렸어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복례가 무거운 박스를 든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자 경비원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택배는 계단으로 올라가라는 거였지요. 복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라움도 항의도 없었어요. 이미 수백 번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그 뒷모습을 재민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구역 배송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거든요. 복례가 계단 입구로 들어서는 걸 본 순간 재민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달려가 박스를 빼앗아 들었지요. 복례가 당황한 눈빛으로 재민을 올려다보았지만 재민은 이미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배송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복례가 짧게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재민은 머리를 긁으며 트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터미널로 돌아온 복례를 박 씨가 불러 세웠어요. 이번 달 고객 민원이 2건이라고 했습니다. 배송 지연 1건에 박스 파손 1건이었지요. 다음 달 계약 갱신을 앞두고 좋지 않은 신호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듣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트럭에 오른 복례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창밖으로 터미널 불빛이 노랗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복례는 조수석 사물함에 손을 가져갔다가 이내 거두고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터미널 주차장을 빠져나온 트럭은 도심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멈춘 곳은 대학병원 주차장이었지요. 복례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6층에서 내려 복도 끝 병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 병철이 누워 있었습니다. 65세의 병철은 4년 전 산재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뒤 이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복례가 들어서자 병철이 천천히 눈을 뜨더군요. 복례는 병철 옆 의자에 앉아 오늘 몇 박스를 날랐는지, 어느 동네 어느 골목을 돌았는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병철은 아무 말 없이 복례의 손을 잡았어요. 복례가 낮은 목소리로 아직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자 병철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복례는 이미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고 있었지요. 병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먼 곳부터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가 집으로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고시원 크기의 방 한 칸이었습니다. 복례는 작업복을 벗지도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 그대로 먹었습니다. 밥알이 서걱서걱 씹혔지요. 창밖에서 누군가 웃으며 걷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어요. 오래 눈을 뜨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복례와 같은 터미널을 쓰면서도 제대로 말을 섞어본 적이 없었어요. 복례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없었습니다. 재민이 인사를 건네면 짧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못 들은 척 지나치는 게 전부였지요. 그래도 재민은 매일 아침 터미널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복례의 자리를 눈으로 찾았어요.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냥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재민이 트럭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이 돌아가지 않더군요. 배터리가 나간 것이었습니다. 터미널 기사들은 이미 각자 출발한 뒤였어요. 박 씨는 정비소에 연락해 보라는 말만 했지요. 정비소 쪽에서는 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민이 난감한 얼굴로 주차장에 서 있을 때 복내의 트럭이 천천히 옆으로 다가와 멈춰 섰어요. 조수석 문이 열렸지요. 복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얼른 올라탔어요. 트럭 안은 좁고 낡았습니다. 오래된 시트에서 희미하게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올라왔지요. 조수석 발밑에는 작업화 한 켤레가 접혀 있었어요. 대시보드 위에는 병원 약봉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민이 약봉지를 힐끔 쳐다보자 복내가 시선을 느꼈는지 약봉지를 대시보드 서랍 안으로 밀어 넣더군요. 2 사람은 그 뒤로 한동안 말없이 도로를 달렸습니다. 첫 배송지는 도심 외곽 빌라 단지였어요. 재민이 트럭 뒤에서 박스를 내리는 동안 복내는 물량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민이 냉장고 박스 앞에서 멈칫하는 걸 복내가 보았지요. 혼자 들기엔 버거운 크기였거든요. 복내가 말없이 반대쪽을 잡았습니다. 둘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에 내려놓고 내려오는 길에 복내가 짧게 말했지요. 무릎 구부리지 마. 허리로 들어. 그게 그날 복내가 재민에게 건넨 말의 전부였습니다. 배송을 마치고 터미널로 돌아가는 길, 복내가 별다른 말 없이 방향을 틀더군요. 터미널 쪽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이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트럭이 멈춘 곳은 작은 분식집 앞이었어요. 복내가 내리더니 잠시 후 봉투 2개를 들고 와서 하나를 재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김밥 2줄이었지요. 재민이 고맙다고 했지만 복내는 대답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민이 혼자 배송을 도는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엄마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었지요. 재민은 차를 길 한쪽에 세우고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핸들만 잡고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검사라고 했지요. 하지만 검사가 거듭될수록 재민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결과는 위암 2기였습니다. 그날 터미널에 가장 늦게 돌아온 재민의 손에는 힘이 없었어요. 박스를 내리는데 자꾸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복내가 지나가다 재민의 얼굴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지요. 무슨 일이냐고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서서 같이 박스를 내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 박스씩이었지요. 박스를 다 내린 뒤 복내가 먼저 트럭으로 향했어요. 재민은 복내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복내는 이미 저만치 가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재민이 터미널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 생겼어요. 엄마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병원에 함께 있어야 했지요. 박 씨에게 하루 결근을 신청했는데 박 씨는 허락했지만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재민이 없는 날 복내는 평소보다 일찍 터미널에 나왔습니다. 재민의 구역 물량이 배정된 걸 확인하더니 말없이 자신의 트럭에 같이 실었지요. 터미널 사람들 중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복내는 그날 2 구역을 혼자 돌았습니다. 점심도 걸은 채였지요. 해가 기울 무렵
복내의 트럭이 대학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내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6층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병실 문을 열기 전에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지요. 접힌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복내는 숫자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은 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철이 창밖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복내가 들어서자 병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내는 오늘 2구역을 돌았다고, 괜찮았다고, 무릎도 크게 아프지 않았다고 말했지요. 병철은 복내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검게 그을린 손마디 위로 새 굳은 살이 박혀 있더군요. 병철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내는 병철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지요. 병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수술이 끝난 뒤로 재미는 달라졌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지만 항암 치료가 남아 있었어요. 치료비가 문제였지요. 재미는 터미널에 나오는 날이면 박 씨에게 추가 물량을 자청했습니다. 늦게까지 배송을 돌고 돌아와도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 했지요. 하지만 터미널 불빛 아래에서 보면 재민의 얼굴은 며칠 새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지요. 복내는 그 모습을 매일 보고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먼저 말을 꺼는 법이 없었지요. 재민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어요. 겉으로 보면 재민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민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어요. 배송을 마치고 트럭으로 돌아오면 조수석 발판 위에 뭔가 놓여 있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발견한 건 편의점 캔커피 한 개였어요. 손에 쥐었을 때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재미는 터미널을 한 바퀴 둘러보았지만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파스 2장이 봉투에 담긴 채로 놓여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손난로 한 쌍이었지요. 메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재민이 터미널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내에게도 물어보았지요. 복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른다고 하더군요. 몰라. 나한테 왜 물어? 딱 잘라 말하는 그 눈빛에 재민은 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재민은 이미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주차 자리는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누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복내의 트럭은 언제나 재민의 트럭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재민이 아무리 일찍 나와도 복내의 트럭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재민이 늦게 들어와도 그 옆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한결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재민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터미널에 나왔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터미널 안은 아직 절반도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지요. 복내의 트럭이 이미 와 있더군요. 재민의 트럭 조수석 발판 위에 작은 종이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소화제 한 통과 비타민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 안쪽에서 희미하게 한약 냄새 같은 게 올라왔지요. 재민이 고개를 들어 터미널 안을 살폈습니다. 복내가 저쪽에서 박스를 분류하고 있었어요. 재민 쪽은 보지 않더군요. 재민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배송을 마치고
터미널로 돌아온 재민이 복례에게 다가갔어요. 오늘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복례는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재민을 쳐다보았지요. 재민이 소화제 봉투를 꺼내 보이자 복례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이내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며 주워서 넣어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재민이 피식 웃었지요. 복례는 이미 트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터미널 야간 작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복례가 혼자 트럭 안에 앉아 조수석 사물함을 열었어요. 낡은 갈색 봉투가 하나 들어있더군요. 복례는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서 영수증들을 하나씩 꺼내 폈지요. 맨 위 영수증부터 손끝으로 금액을 짚어가며 숫자를 셌어요. 차창 너머로 터미널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복례의 눈빛은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재민도 몰랐습니다.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복례가 무슨 숫자를 세고 있었는지, 왜 그 봉투를 11년째 트럭 사물함 안에 넣어두고 다니는지를요. 그로부터 며칠 후 재민이 배송 중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 달 치료비가 미납 상태라는 안내였습니다. 재민은 입금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뒤 통장 잔액을 확인했지요. 이번 달 치료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더군요. 재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재민이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어요. 치료비를 납부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어머니 이름을 검색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미 납부가 됐다고 했어요. 재민이 되물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확인하고는 3일 전에 현금으로 납부됐다고 했지요. 납부자 이름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더군요. 재민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낼 사람이 없었거든요. 친척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원무과를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요.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는 순간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터미널로 돌아오니 복례의 트럭이 이미 와 있었어요. 트럭 뒤편에서 빈 박스를 정리하던 복례가 다가오는 재민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지요. 복례의 눈빛은 평소와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재민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잘 지내시냐고, 오늘 많이 힘드셨냐고 물었지요. 복례는 늘 그렇다고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박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민이 돌아서려는 순간 복례가 박스 하나를 집어들며 덧붙였어요. 밥은 먹었어? 재민이 돌아보니 복례는 이미 박스를 정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더군요. 재민이 웃으며 먹었다고 했지만 복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례가 트럭 안에서 사물함을 다시 열었어요. 봉투를 꺼내 영수증 한 장을 안쪽에 추가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지요. 날짜는 3일 전이었어요. 복례는 봉투를 다시 접어 사물함 깊숙이 넣었습니다. 사물함 문이 닫히는 소리가 트럭 안에 짧게 울렸지요. 바깥에서는 터미널 야간 작업 소리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어요. 복례는 핸들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뜨지도 않은 채로였지요. 사고는 아무 예고 없이 왔습니다. 복례가 오전 배송을 마치고 도심 외곽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어요. 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속도를 줄이던 순간 복례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과 2초였지요. 하지만 그 2초 사이에 트럭이 중앙선 쪽으로 흘러들며 도로 가장자리 전봇대를 옆구리로 스치고 말았어요. 쇳소리가 짧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트럭 앞 범퍼가 찌그러졌지요. 다행히 속도가 느렸어요. 다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례는 차를 길 한쪽에 세우고 한동안 핸들 위에 이마를 얹은 채 있었지요. 손이 떨리고 있더군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런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라는 말을 했어요. 운전을 계속하는 건 위험하다는 말도 했지요. 복례는 그 말을 들은 날 이후로도 매일 아침 터미널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갔어요. 목격자가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박 씨가 복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사고 경위서를 써야 한다는 말과 함께 이번엔 계약 해지를 피하기 어렵겠다고 했지요. 복례는 조용히 앉아 박 씨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경위서를 다 쓰고 사무실을 나왔지요. 복례의 얼굴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어요. 대신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터미널 주차장으로 돌아온 복례는 트럭 조수석에 앉았어요. 터미널 안쪽에서 컨베이어 벨트 소리와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조수석 사물함을 열어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지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영수증들을 하나씩 꺼내 폈어요. 날짜 순으로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는 빛바랜 종이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종이가 새 것에 가까워졌지요. 날짜가 20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찍힌 날짜들이었어요. 금액 옆에 적힌 받는 사람 이름은 복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지요. 바로 그때 재민이 트럭 옆으로 다가왔어요. 배송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복례의 트럭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무심코 고개를 들이밀었다가 멈췄지요. 조수석에 앉은 복례의 무릎 위로 영수증들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재민의 눈이 그 종이들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어요. 날짜들이 보였지요. 이내 이름이 보였습니다. 재민의 눈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두 글자였습니다. 재민 어머니의 이름이었지요. 재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트럭 문을 두 손으로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봉투 안을 다시 들여다보니 맨 위쪽에는 최근 2달치 병원 영수증이 있었어요. 그 아래로 20년치 송금증이 차곡차곡 쌓여 있더군요. 복례가 고개를 들어 재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례의 손이 종이들을 재빨리 덮으려 했지만 재민이 먼저 봉투를 잡았지요. 복례가 봉투를 빼앗으려 했어요. 재민이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봉투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요. 터미널 안쪽에서 지게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스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고함 소리도 들렸지요. 하지만 트럭 안은 그 모든 소리와 단절된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재민이 먼저 손을 놓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재민이 다시 어머니 이름이 왜 여기 있냐고
이게 전부 어머니한테 보낸 거냐고 물었어요. 복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터미널 불빛이 노랗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재민이 종이들을 하나씩 펼쳤어요. 송금 날짜가 20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이어진 날짜들이었지요. 재민이 손으로 금액들을 더해갔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셀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대략의 합산이 나왔습니다. 20년치 생활비였지요. 매니 2장만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매달 같은 날짜에 찍힌 송금증이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왜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복례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터미널 야간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복례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알지? 재민이 굳었어요. 아버지는 재민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택배 기사였다는 것,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것이 재민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복례가 말을 이었어요. 20년 전 겨울이었다고,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복례의 남편 병철과 재민의 아버지는 같은 터미널 소속이었다고 했지요. 나란히 배송을 나갔던 날이었어요. 빙판길에서 병철의 트럭이 먼저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트럭이 옆 차선으로 밀려들었지요. 마침 그 자리에 재민 아버지의 트럭이 있었다고 했어요. 충돌이었습니다. 병철은 살았다고, 재민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요. 복례의 목소리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트럭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그날이, 어머니가 눈물을 감추며 살아온 그 세월이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다시 펼쳐지고 있었지요. 재민은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보았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작업복을 입고 트럭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꺼내지 않았어요. 재민이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 어머니는 늘 짧게 대답하고 말을 돌렸지요. 원망한다는 말도 그립다는 말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그냥 버텼지요. 복례가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고 내 아버지가 갔다고, 그날 이후로 20년이었다고 했어요. 재민의 어머니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다고, 알면서도 찾아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했지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냐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말 대신 이것밖에 몰랐다고 했습니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지요. 복례는 재민을 보지 않았어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봉투를 복례의 손에 쥐어주려 했지만 복례가 받지 않았어요. 재민이 복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굳은 살이 켜켜이 박인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요. 할머니, 이제 됐어요. 아버지한테 다 갚은 거예요. 복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어깨였지요. 복례는 끝내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다만 두 손이 재민의 손 위에 천천히 포개졌습니다. 터미널 주차장에 밤이 내려앉았어요. 트럭 안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야간 작업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돌아가고 있었지만 트럭 안에서는 20년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터미널에는 전날과 똑같은 새벽이 찾아왔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박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리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지요.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어요. 복내에 트럭이 없었습니다. 복내가 11년 동안 세워두던 그 자리가 처음으로 비어 있었지요. 박 씨가 사무실에서 나와 주차장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재민이 박 씨 앞으로 다가갔어요. 복내 씨 계약 해지를 철회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재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복내가 이 터미널에서 11년을 일했다는 것, 단 한 번도 물량을 걸은 적이 없다는 것, 어제 사고는 건강 문제였지 실력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재민은 끝까지 말했지요. 박 씨가 팔짱을 끼며 들었어요.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계약을 재검토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복내 씨가 제 어머니 병원비를 2년 가까이 몰래 내왔다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는지도요. 박 씨가 팔짱을 풀었어요. 재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건 규정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박 씨가 한동안 재민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시선을 돌려 사무실로 들어갔지요. 문이 닫혔어요. 재민은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어요. 터미널 안에서 기사들이 하나둘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켜지고 트럭들이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지요. 재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내가 11년 동안 매일 아침 저 자리에서 시동을 걸었겠구나. 어떤 날은 무릎이 꺾이면서도, 어떤 날은 물량이 12개씩 늘어나도, 어떤 날은 민원 통보를 듣고 나서도 저 트럭에 올랐겠구나.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같은 이름으로 송금했겠구나. 이 새벽 도로가, 이 낡은 트럭이 복내한테는 20년 동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재민이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요. 복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오래 갔습니다. 복내가 받았지요. 재민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복내는 잠시 망설이다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6층 복도 끝이었어요. 복내가 병철의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아무것도 없었지요. 손도 무릎 위에 그냥 얹혀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복도 바닥 위로 길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왔어요. 복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민이 옆에 앉았지요.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간간히 카트 바퀴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 씨가 계약 해지를 보류했다고, 당장 복직은 아니지만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재민이 말을 이어 복내가 다시 트럭을 몰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두 구역을 돌겠다고 했어요. 복내가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민이 웃었지요. 할머니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복내의 입이 잠깐 열렸다가
다시 닫혔어요. 재민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복내에 트럭 사물함에 있던 그 봉투였지요. 봉투를 복내의 손 위에 천천히 올려놓으며 이건 할머니 거라고 했어요. 복내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재민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얘기는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 오는 날이었다는 것, 트럭 2대가 함께 달리고 있었다는 것,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오랫동안 그 길을 피해 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누구를 원망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단 한 번도요. 복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재민이 복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2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둘 다 똑같아요. 복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지요. 다만 시선을 천천히 창밖으로 돌렸어요. 병원 창밖으로 늦은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내가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손바닥으로 한번 감쌌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가방 안에 넣었지요. 잠시 후 복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재민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병실 안에서 복내가 병철에게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이어졌지요. 잠시 후 병실 안에서 병철의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참아오던 사람의 울음소리였지요. 복내의 목소리가 그 울음 위로 계속 이어졌어요. 낮고 고르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지요.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병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지요. 짧았어요. 그만 됐어. 충분해. 복내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병실 안이 고요해졌지요.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병원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요. 복내는 트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로 운전대를 다시 잡지 않았어요. 병철은 요양병원으로 옮겼지요. 복내의 고시원 방 한쪽에는 낡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트럭 사물함에서 꺼내온 것이었어요. 11년 동안 트럭에 실어 다니던 봉투가 처음으로 트럭 밖에 나와 있었지요. 복내는 어느 날 아침 그 봉투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20년치 영수증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복내는 봉투를 서랍 안에 넣었지요. 사물함이 아니라 서랍이었어요. 더 이상 매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그 대신 복내는 매일 아침 터미널 근처 편의점에 나왔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배송을 나가는 기사들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한 개씩 건네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캔을 내밀면 기사들이 받아들었어요. 복내는 다음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터미널 기사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복내 앞에 멈춰서서 캔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수고하신다고 했지요. 어떤 기사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갔어요. 복내는 어느 쪽이든 표정이 같았습니다. 담담하게 다음 캔을 집어들었지요. 어느 날 아침 박 씨가 터미널에서 나오다 편의점 앞에서 복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복내가 캔커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박 씨가 잠깐 멈칫했다가
이내 손을 뻗어받았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 씨가 먼저 돌아서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례는 다시 의자에 앉았지요. 재미는 매일 출발 전 편의점 앞에 들렀어요. 복례가 건네는 캔을 받았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말은 없었어요. 재민이 트럭에 오르면 복례는 트럭이 터미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시선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트럭은 재민의 것이었지만 복례가 11년 동안 달려온 그 새벽 도로를 똑같이 달리고 있었지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재민이 복례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복례는 무슨 소리냐고 했지요. 재민은 대답 대신 터미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만 했습니다. 복례가 나왔을 때 재민의 차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마른 체형에 모자를 쓰고 있었지요. 항암 치료 중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복례의 발이 멈췄습니다. 재민의 어머니였지요. 복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3미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돌아서려는 순간 차 문이 열렸어요. 재민의 어머니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모자 아래로 수척한 얼굴이 보였지요. 어머니는 복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복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또 한 걸음이었습니다. 복례가 뒷걸음을 치려는데 어머니의 손이 먼저 복례의 손을 잡았지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터미널 앞에 서 있었어요. 재민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지요.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복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걸 모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찾아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찾아가면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그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요. 복례의 무릎이 꺾였어요. 재민이 달려와 복례를 부축했습니다. 복례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20년 동안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울음이었어요. 터미널 주차장에 그 소리가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기사 한두 명이 멈춰섰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복례의 등을 천천히 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쓸었지요. 오래도록이었어요. 그날 이후 복례의 편의점 앞 의자 옆에 의자가 하나 더 놓였습니다. 어느 아침 재민이 트럭에 오르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복례가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재민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캔커피가 2개 놓여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였지요. 새벽 공기 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더군요. 재민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트럭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어요. 트럭이 터미널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도로가 트럭 앞으로 길게 펼쳐졌지요. 복례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나요?
20년 동안 말 대신 행동으로 살아온 복래 씨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택과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